상설특검 90일간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본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했었습니다. 안건섭 특별검사팀이 90일 동안 수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관본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해가지고는 실수다. 이거는 단순 실수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긴 제대로 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관본권 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무자의 단순 착오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도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미준 검사가 부하 검사에게 직권을 남용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건 기소할게. 불구속 기소할게. 근데 쿠팡이랑 관계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상관이 하급 검사에게 야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로 축소시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관목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실무자들 우리 그 국회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실무수사관이 그냥 단순하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관본권 띠지 사건이 어떤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건진의 집에서 나온 관봉이라고 하는 5천만 원짜리 돈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단순하게 실무자가 띠지를 잃어버렸다라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선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건진이 저기 했었잖아요. 검찰하고 네. 검찰 인사에 많이 개입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많이 얘기했을 때 야 이게 검찰로부터 온 관봉이야 아니면 통일교로부터 온 관봉이야라고 하는 거의 굉장히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건의 결론은 뭐냐?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야라고 정리가 되면 이게 끝나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정도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정도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그 당시 용산에 쿠팡 전직 어떤 임원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에 아무런 로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죄도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논리를 다 깨버렸는데 야 그럼 제가 또 상설특검이 의미가 있나? 무의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지금 김건희 씨가 연루된 걸로 알려져 있는 그 삼부토건 그 주가조작 사건이요.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건희 특검이 준비를 제대로 안 했대요. 이 공소유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혼이 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어떻게 된 겁니까? 김건희 특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뭐 검찰이나 경찰처럼 오래되고 안정적인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검찰에서도 파견을 많이 받았고 경찰에서도 많이 받은 거예요. 변호사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일 조직이 아니니까 막 하다가 손을 떼는 경우도 있고 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에 총체적인 부실한 이런 결과를 냈다. 김건희 특검을 구성할 때 네. 한마디로 사람들, 검사들을 잘못 받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봉권 띠지 사건, 쿠팡 관련해서 현직 검사 2명. 저는 뭐 상설특검의 무능을 질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검찰 관련 수사가 이렇게 어렵다는 반증이라고도 생각돼요. 왜냐하면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압수수색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주 오랜 기간 이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과 검찰청 수사관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된 거죠. 이 진상을 규명할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수사 전문가들이야. 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런 거 상설특검이 이루어져서 이런 수사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검사들, 검찰청 수사관들의 일탈행위, 이 겁없는 행위들 저는 단절된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정말 그 하급 수사관들이 그 중요 물품에 대한 그런 관본권 띠지 같은 걸 마음대로 버리고 그게 바로 검찰청의
그런 증거 관리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걸 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는 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상설특검 잘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특검이 이제 자기 역할을 잘 해주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실제 기소가 됐으면 유죄가 나오게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역할인데,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그 검사들이 중간에 시위하고 이러면서 이제 큰 항명. 로스가 났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특검보였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이제 변호사 출신의 특검보 한 명만 지금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은 새로 임명이 됐죠, 특검보로. 근데 이제 그분이 공소유지를 다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워낙 수사도 좀 힘들었던 것인데 이게 좀 제대로 되냐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종합특검이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어서 또 그거하고의 관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의심스럽긴 해요. 저 이렇게 뭐 쿠팡 같은 문제도 그렇겠지만 관본권 띠지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네. 당시에 국회에서 있었던 그 청문회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서영기 의원님을 사적에서 좀 만났는데 이 관본권 띠지에 아무도 기소하지 못한 거에 엄청난 분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관련돼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걸 들여다보지도 않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또 하시던데,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나온 얘기로는 이게 업무상 과오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상 과오도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이것도 해임까지 가거나 누구 하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중요 물품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데 그게 과오라고 한다. 그걸 어떻게 납득이 되지? 그럼 내가 하면은 뭐 실수고 남이 하면 중대범죄입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안 그러잖아요. 네. 어떠한 뭐 말이든 행동이든 뭐가 어긋나면 잡아서 계속 잠안 재우고 뭐하고 증거 조작까지 해가지고 기소했던 검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했던 거 명백하게 날짜도 틀리게 나오고 심지어 그때 서영기 의원님이 당시에 그 날짜 틀린 것도 지적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기소 한 명 안 되고 그냥 과오로 퉁치고 넘어간다? 그러고선 무슨 이렇게 과오 이 정도의 중요한 문제까지 이걸 실수라고 퉁치면 검찰이 과연 본인들이 수사하고 경찰보다 수사 잘한다 이런 얘기할 그 자격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검찰은 징계는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자기네끼리 징계만 하고 끝나는 일인지 아니면 진짜로 뭐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운 건 확실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감찰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자체에서 감찰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네. 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상설특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실수로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다 검찰에 갖다가 매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김성태 그 쌍방울 전 회장 발언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권력자이건 아니면 기업이건 어떤 그런 사람들과 이익을 교환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아주 나이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김아무개, 박아무개가 관봉띠를 갖고 왔는데 실무자가 그 띠지를 갖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면 그래 그렇다고 치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고 특히 야당에서도 이거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실무자의 실수라고 치부해 버리게 되면서 이 사건의 본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돈이 어디서 온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5천만 원인데 총 1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해결을 못했죠. 그 중에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어디서 온 거야? 이게 예를 들면 뭐 용산에서 온 거야, 검찰에서 온 거야, 통일교에서 온 거야.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내가 잘 짜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명이다. 근데 이제 상설특검에서도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다시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넘길 텐데 지금 영구 미제가 되는 순간, 야 이거 참 대단히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수사 공권력에 중대한 예를 들면 어떤 티가 다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관본권 폐기가 업무상 과오라고 얘기할게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이 폐기를 누가 지시했고 이게 조직적으로 가담됐냐는 거잖아요. 네. 그걸 지시하라고 사실 이번에 특검이 이루어진 건데 윗선 지시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래버리면 아니 그거 밝히라고 특검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수사 무능력을 드러낸 거죠, 사실은. 아,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석연치는 않아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상설특검, 안권섭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본권 띠지 폐기 의혹, 또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이 관련된 두 건을
지난 90일간 수사를 했고 수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별 게 없네요. 네, 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면 관봉권 띠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짜리 관봉권을 포함해서 현금 다발이 무지기로 발견이 됐고 이 내용 중에 뭐 집회의 검수 날짜라든지 처리 부서 담당자 이런 것들이 기록이 적혀 있는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관봉권의 띠지라는 것 그리고 스티커 등이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실 당시에 뭐 연루 의혹이라든지 뭐 은폐를 위해서 윗선에서 개입한 것 아니냐 여러 의혹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 남부지검장이었던 신흥석 지검장은 참고인, 또 이희동 1차장 검사, 그리고 담당 검사였던 최재형 검사 등, 그리고 또 김정민, 남경민 등 수사관들 모두 피의자로 이번에 수사를 받게 됐던 건데, 뭐 직무유기, 이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결과 나온 거는 뭐 거의 징계 사유 정도 나온 거고 업무상의 실수였다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사상 조치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고. 그러니까 사실 네, 맞아요. 처음부터 네.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뭐 이프로스 내에 아니면 채팅 내에 뭐 지시가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면 모를까. 예. 근데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어떤 검사가 채수로 하고 기록이 남게 이프로스에서 결제 공문으로 했겠습니까? 결국 전화 통화 등 이런 거로 녹음이 안 남게 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수사하는 입장에선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근데 이미 전선이 사실 국회를 통해서 전선이 이미 그어졌고 저쪽에서는 수사관들의 회유를 실패했죠. 그러니까 수사관들 저쪽에 줄을 섰고 이미 배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설특검, 전지적 상설특검 입장에서는 정말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의심은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심은 있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증명을 못했다 예.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러면 이게 다른 전제를 깔면 뭐가 되냐면 그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증거를 훼손하고 바꿔버리면 그들끼리 확실하게 짬짬이를 먹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업무상 실수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는 과정은 고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고의였던 과정들의 의도성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한 통속에 대해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특검 회의론이 생길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은 저는 검찰 내부의 개혁의 문제로 가는데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했던 개혁은 검찰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인데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예, 누구 즉, 성대모사. 저는 검찰 과거 사이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검찰 과거 사이라든가 법무부 내에 어떤 과거 사이에 그 검찰이 했던 만행들,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내부 인적 쇄신을 위한 물갈이용으로서의 그런 한번 이 정풍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화가 돼서 좋아진다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일이 벌어져서 어디선가 이렇게 웃고 있을 사람은 누구인가? 특검의 수사 결과도 이렇게 나와 버리면 특검 무용론이 했을 때 가장 웃는 자, 그 특검의 대상자인 그렇겠죠. 사실 특검이란 건 어떻게 보면 기존 그 수사기관에 맡길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수사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용두사미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도 유사한 사안이 있을 때 과연 특검이 필요하다, 상설이든 이제 입법을 하는 특검이든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줄 것이냐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댓글에도 태산명동 서일필, 용두사미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특검에 대한 무용론도 무용론이지만 이제 피로감 같은 것들도 생기면 어떡하나. 그렇죠. 사실 특검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 수사기관이 이미 한번 건드려 놨을 텐데 못하는 것이면서 수사기간도 제한이 돼 있고 그리고 수사하던 사람들이 사실 다 검사 출신, 경찰 출신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건든다라는 그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적 청산도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습니다. 비단 검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에 경찰에서도 뭐 비트코인, 검찰에서 비트코인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거 맞아요, 비트코인? 그게 뭐 코드가 밖에 있어서 뭐 열었다 하는데 뭐 그거는 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 일들이고
가지고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네.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서로 견제하게 균형을 맞추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기소는 너네가 다 해, 수사는 너네가 다 해 이런 구조보다 서로 좀 물어뜯는 구조로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이제 미국 영화 옛날 영화죠. 리셀 오픈이나 뭐 다이아드 이런 거 보면은 예, 20세기 영화입니다. 20세기 수많은 영화. 수사기관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맞아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아, 그 얘기 맨날 근데 나오잖아요. 이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양식 전제군 주제와 그다음에 근대화 시대에 우리 관료제 독재 관료제가 만들어낸 폐해인데 피라미드 국가 조직이 있어서 상향식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예. 위로는 다 똑같은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이 네트워크형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수사기관도 동등하게 뭐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 수사 조직이 20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등하게 수사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봐도 뭐 뉴욕 경찰 그리고 그쪽에 검사 그리고 갑자기 뭐 연방에서 누가 나오고 또 셰리프도 FBI도 나와. 나오고 네. 예. 그러다가 뭐 CIA 나오고 그리고 뭐 요즘 뭐 IC라고 이제 아이스라고 부르는 이민세관 단속국도 뭐 어느 타이밍에 또 그들도 나오고 각각의 주장들을 막 하면서 그걸 견제해 간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거에는 몰랐다면 이제는 많이 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나 그리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당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될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 이제 피어난 그 검찰 문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죠. 이것부터 좀 깨부숴서 내부에서도 저 사람이 날 또 수사하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고 계속 법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문화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거의 시발점은 제도 개혁도 있고 구조 개혁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좀 과거에 계속 해왔던 사람을 끊고 가는 필요성도 분명히 있겠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 횡으로의 국가기관의 분사, 그다음에 종으로의 분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종으로의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경찰 하잖아요. 예. 지방자치경찰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왜 따로 만들어? 시도 경찰청 독립시켜 버리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검찰 가족이 있듯이 경찰 가족도 있고 소방 가족이 있고 뭐 전부 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이 만들어 놓은 전체주의적 국가 체제의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사실 근데 그 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통제 사회가 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도 관리는 또 잘해요. 아, 그렇지. 관리는 잘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주민등록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는 장점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폐단들은 또 찾아내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폐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좀 저는 근본적으로 그 폐단이 아니고 기본권 침해 요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요. 또 하나 상설특검에서 했던 사건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있었던 일이고 쿠팡 노동자의 퇴직금을 이제 쿠팡에서 규칙을 바꿔가지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지석 당시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거를 이제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당시 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그리고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등이 중간에 뭐 왜곡을 한다든지 뭐 누락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방해를 했다, 외압을 작동했다라는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알려지고 나서는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진행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엄희준 지청장은 뭐 기자회견을 해버리고요. 뭐 이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험한 말들까지 써가면서 뭐 조작 기소다 맞아요. 등등의 얘기를 하고 뭐 수령의 나라 아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뭐 등등등 이런 표현들도 썼었는데 쿠팡 풀필먼트 대표 또 CFS 대표 등등에 대해서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증명을 못한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이게 내부 문제고 내부 안 보이는데 아주 묵시적으로 저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용기 있는 이 폭로 그리고 이런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본인이 왜 이 부분을 외부에 알렸다는 겁니까? 누가 봐도 명징하게 법리적으로 그릇됐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의 소신으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노동자들 그 몇 푼, 왜냐하면 개개인으로 쪼개지면 큰 돈이 아니에요. 그 기업은 한 기업으로서는 작은 한 40억 원 정도를 아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기소까지 이르렀는데 이걸 전체 검찰 조직으로 확대를 해봤을 때 과연 이런 건이 하나일 것인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짙게 들고 또 계속 이 증빙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이거 내부 문제니까 함구하고 침묵하면 더는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 한계. 예. 그러니까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대검과 쿠팡 관계자 또 혹은 변호인들 간의 유착 의혹 또 고용노동부와 쿠팡 간의 유착 의혹 등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다수 확보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관할지검으로 넘긴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기간이 끝났으니까. 일부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압수된 일부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수사상의 한계로 인해서 피고인들과 쿠팡 관계자 및 변호인 등의 유착관계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 못했다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없죠. 기소를 칠 수 있을 만큼 증거를 못 모았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작년에 형사소송법 학회 재작년이었나요? 형 갔을 때 저희 업계의 명언이 그 자백이 증거의 왕이다였는데 최근에는 바뀌었습니다. 핸드폰이 증거의 황제다. 그러니까 결국 핸드폰을 까야 사실상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지는데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좀 그 포렌식을 돌리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과 제리처럼 보안이 앞서가고 그걸 뚫는 포렌식이 따라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버전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은 다 열리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특검의 한계는 뭐냐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핸드폰 열 수도 있어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알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고 그래서 있죠. 그 시간을 때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쿠팡과 검찰지휘부 또 고용노동부 간의 구체적 유착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곧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미준 지청장이 이거를 외압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외압을 행할 이유가 뭔지를 못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심스러운 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꺾기라고 하는데 이제 아. 수사 가는 거 꺾는 거고 이건 전관들이 들어가고 분명히 오더를 줬을 거고 그게 이제 피라미드 형식으로 뻗쳐 나오다가 거의 진짜 흔치 않은 내부 고발 그것도 검찰 내에서 내부 고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내부 고발한 사람이 피해 입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조직에서 이제 문재덕 검사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그렇죠. 봐야 예.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암장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 이 사람들이 수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역설계를 분명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 자체를 이 사람들한테 힘을 하나로 몰아주지 않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 국민의 관심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거 경찰로 돌아가고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으면서 수사 의지만 있으면 포렌식 뚫습니다. 그렇게 될 텐데 그때까지 국민들이 관심이 계속 여기에 두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거 한번 들여다봤을 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버리고 종결돼 있으면 정말 허탈할 것 같아요. 이거 예. 공직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문제도 던져봐야 돼요. 예. 이 사건 하나에 한동훈 현상, 윤석열 현상이 같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공직자면은 핸드폰 포렌식 좀 합시다 그러면 협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피해자로서 인권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안 한 거잖아요. 예. 그죠?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공직자한테도 그런 게 있고 공직자하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라든가 반성의 자세가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정부라든가 뭐 수령이 시킨다라든가 이걸 이념으로 역이용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려고 이게 윤석열 현상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보면은 공직자답지 못한 공직자들이 한국 사회에 이제는 주류가 됐구나. 그렇군요. 이런 저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이제 법적으로 법에서만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 뭐 도덕적 비난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그걸 버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유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넘긴다든지.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다 보면 이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쫓아가면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사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너무 힘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관본권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본권은 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한 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비닐로 싸가지고 거의 그대로 본점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지점으로 가는 돈은 최 5천만 원 1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점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본점에서 아마 나갔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제 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 대상자의 주거지에서 저 관본권이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게 저 관본권을 일련 번호를 추적해서 경로를 확인해야 되겠다. 돈을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본권에 붙어 있는 그 비닐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만졌을까요? 그 지문 과학 수사 해야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대로 압수를 했을 거고 압수 목록에 어떻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비닐에 쌓여 있는 그 띠가 붙어 있는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압수 목록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압수를 하지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지금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해체해서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데 그 돈의 액수, 그 다음에 해체해서 셌을 때 그 비닐과 그 다음에 관본권 모두가 증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게 훼손됐다, 없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